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소기업이 법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다면 일정한 율만큼 그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중소기업을 일단 중기업과 규모가 조금 더 작은 소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 그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수도권 밖에서 영위하는지, 그리고 업종도 도소매, 의료업 같은 현금 수입 업종을 영위하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조금 더 감면 대상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이제 감면 대상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되는 쪽에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영세한 소기업에 과세 인프라가 사업 인프라라고 해야겠죠. 이런 데가 조금 더 약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감면 업종을 영위한다 그러면 제일 높은 30% 요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 업종을 보시면요, 이것도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쭉 이제 1번부터 40 몇 번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작물재배업, 축산업, 업, 광업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법에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특이한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랑 비교해 보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통신 판매업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없었는데, 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은 도소매업이 있다는 거, 요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 눈여겨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쭉 이제 또 열거된 게 창업이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다르다는 거 좀 보실 수 있고요. 이게 글씨가 작은 거는 아마 이 PT 내용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실 수 있는 게 창업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서는 있었던 음식 숙박 업종이 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쪽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 요런 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감면 대상 업종은 내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번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업종을 얘기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업종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업종 할 때 좀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게, 또 내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 위탁 생산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진 않지만 요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 도매업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요 요건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한다. 그럼 직접 제조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제조업으로 본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시는 건 감면 대상 사업자입니다. 아까 율을 적용할 때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보시면은 중기업이냐 소기업이냐 하기 전에 이 내국인으로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국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인 사업자만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국인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그리고 법인세법상의 내국 법인을 말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도 봤듯이 업종 요건, 매출액 요건, 자산 요건, 독립성 기준 요건, 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그런 이제 사업자를 말한다는 거. 이게 이런 중소기업인데, 요 중소기업을 다시 조금 더 규모가 더 작은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에 따라 율을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기업 갖고 조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2016년 2월 5일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전에 이제 소기업을 적용할 때는
상시 근로자 수랑 이제 뭐 매출액 기준이랑 요 두 가지를 갖고 적용을 하다가 개정 규정에 가서는 매출액 기준만 갖고 적용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뭐 상시 근로자 수가 그때 제조업이었다 그러면 100명, 뭐 건설, 광업이었다 그러면은 50명, 그 외다 그러면은 10명 이렇게 되면서 매출액은 100억 미만. 이런 경우가 이제 소기업에 해당이 됐었다고 이제 종전 규정에 따르면 됐었는데, 개정 규정에 따르면은 이 상시 근로자 수 규정 자체는 없어지면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세분화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모든 제조업은 아니지만 뭐 이제 일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업종이 120억 이렇게 되고, 건설업이다 그러면은 뭐 80억, 뭐 도소매업 80억,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50억 이런 식으로 좀 당초 100억보다도 더 작아지다 보니까 중간에 이 중간쯤에 해당되는 이런 이제 업종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내가 중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또 부칙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됐던 기업이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뭐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제 해석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작년 말에 기재부나 아니면 우리 세법 적용 사례에서도 좀 몇 가지 해석이 나왔었는데, 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19년 과세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 당시니까 그냥 그 당시는 15년 과세년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5년 과세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 규정 시행 이후 19년 1월 1일에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각 과세년도별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부칙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 예를 들어 뭐 15년, 2016, 17, 뭐 18 이렇게 있었고, 건설업이었다 그러면서 건설업 이제 이때 매출액이 10억, 뭐 30억, 50억, 83억 이런 식으로 됐더라. 그리고 뭐 상시 근로자 수는 다 충족을 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15년도에 어차피 이게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이 되더라. 상시 근로자 수를 다 충족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다 소기업에 해당이 됐었는데, 개정 규정에 따라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규모 면에서는 다 맞는데, 건설업이다 그러면 80억이 넘어버리면 개정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15년 이제 과세년도가 소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년도까지는 여전히 소기업으로 본다는 거. 이게 이제 딱 해석을 이렇게 명확히 하도록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때 요 이제 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도과 751번 요거 참고하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소기업 판정할 때 매출액은 당해 기업의 매출액만 갖고 판단한다는 거, 우리 중소기업 얘기할 때 독립성 기준 얘기하면서 관계기업 매출액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당해 기업의 매출액 갖고 소기업 여부 이제 업종별로 해당되는 그 별표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복수업종을 영위할 때 중소기업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중소기업 할 때도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하나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이면서 도매업, 신발 제조업 요게 두 가지
수도권 안에 있는 사업장에서 도매업, 신발 제조업 두 가지 업종을 이제 영위하는 사업장이다. 근데 보시면 사례 1에서는 도매업이 10억, 신발 제조업이 50억이어서 여기는 결국 이제 제조업 지우고 갈까요? 여기는 제조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제 도매업이 50억, 신발 제조업이 10억이니까 여기는 도매업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주된 업종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익 금액은 합친 거. 지금 합친 거니까 똑같이 이제 60억은 똑같다는 거. 근데 사례 1에서는 제조업에 해당되면서 60억이고 사례 2에서는 도매업에 해당되면서 60억이다. 근데 소기업 기준을 보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20억이 기준이고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억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소기업에 해당이 될 테고, 여기에는 소기업이 아닌 뭐 중기업, 일단 소기업이 아니다라는 거. 중기업에 뭐 이제 다른 요건 충족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기업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그럼 똑같은 이제 수익 금액 그 총액 기준은 똑같은데 요거에 따라 업종에 따라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소기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소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지금 수도권에 있다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에 소기업이면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감면율을 적용할 때 아마 여기는 30% 업종이 이제 율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이 될 수 있는데, 아래 같은 경우에 수도권 아닐 경우에는, 수도권 내의 경우엔 도매업을 하고 있다. 이제 중기업이면서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감면 적용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되냐에 따라 또 감면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복수업종을 영위한다 그러면은 조금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면세액은 말 그대로 이제 산출세액에서 이제 전체 과세 표준 중에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그 세액만큼 발라내서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산출세액 얘기할 때는 우리 각 사람들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갖고만 이제 끌고 와서 이제 산출세액을 적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런 과세표준분의 감면 대상 소득을 하기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꼭 구분 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액 감면 대상 그 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세액 감면 대상을 적용받지 않는 소득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액 감면 대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감면율이 또 이제 뭐 도매업이냐 아니면 제조업이냐 이렇게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분 격리를 해가지고 요 감면 대상 소득을 발라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 감면 기간은 우리 창업하고 계속 비교하게 되겠는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개 사업연도 이렇게 하면서 5년간 적용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은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냥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면율 적용해서 구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사업 단계에서 적용받게 된 일반 감면이고, 감면 기간 뭐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한다 이런 감면 기간은 없다는 거. 다만 지금 뭐 일몰 기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이전에 끝나는 과세년도까지로 됨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이게 연장이 되니까 뭐 올해 말 돼선 또 연장돼서 계속 이 중특 감면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감면 기간은 당해년도 소득에 대한 그런 식의 감면이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감면율을 적용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다. 그럼 아까 이제 수도권에 있느냐 수도권 외에 있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수도권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내가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수도권 외 지역에 있으면서 제조사업장이 수도권 내에 있다 그러면 이 제조사업장에 해당되는 그거는 수도권 내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있다. 그럼 모든 사업장이 다 수도권 안에 있는 걸로 봐서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수도권 밖에 있다 그러면 각 사업장별로 소재지별로 구분해서 율을 적용한다는 거. 이거 조금 유의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이전하게 됐다. 내가 3년도 중에 사업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게 됐다.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수도권 밖에 있다가 안으로 이전하게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이 사건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세년도 모든 감면 소득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게 된다는 거. 내가 수도권 안에 있다가 수도권 밖으로 오게 되면 전체 과세년도에 대해서 감면율 적용해 주게 되는 거고요. 뭐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도권 안에 있으면서 중기업이고 지식기반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전체 소득이 다 감면율 적용이 배제가 되겠지요. 유의해 있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감면 한도인데 아까 이제 산출세액에서 과세표준분의 감면 대상 소득 거기에 이제 율을 이제 곱해가지고 이제 감면세액을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온 세액이면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냐? 그건 아니고 한도가 있다는 거. 일반적인 한도가 1억 원인 거고요. 1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1억 원까지만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고 혹시나 이제 해당 과세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됐다.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일자리 창출, 고용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 수가 감소됐다는 게 고용이 감소됐다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도액도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씩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뭐 한 명이 줄었다 그러면은 한도가 9,500이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한도가 있다는 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감면 이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네, 법인세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에다가 기재해가지고 감면을 이제 적용받겠다 이제 신고하시는 거고요. 혹시나 이런 감면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감면이 적용 안 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신고할 때 요 이제 감면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한 내에 신고했던 그런 사업자다 그러면 이제 경정청구라는 걸 통해서 요건에 해당이 됐었다 그러면 경정청구라는 걸 통해서 세액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창업할 때도 나왔었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는 세액 공제도 많고 세액 감면도 많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뭐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데 이게 다 하나의 이제 사업장에 대해서 중복해서는 또 지원을 이제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중복 지원 배제가 있는 건데 세액 공제와 중복 지원은 배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이랑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요거 두 가지는 이제 둘 다 적용받지는 않는다는 거.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서 이제 적용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랑 두 가지 동일하게 내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도 받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도 받는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 중복은 안 되고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이제 받는다는 거. 요거 이제 중복 지원 배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신고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정 과소 신고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이 배제된다는 거.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같은 경우에도 세액 감면이 배제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신고를 기한 내에 못했다가 기한 후 신고하면서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결정시 등의 각종 감면 배제가 있다는 것까지 보셨고요. 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 감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